네 딸년 인생 끝장나는 거 보고 싶어? 똑바로 해. 연매출 100억대 자산가가 되어 3년 만에 몰래 귀국한 날, 제 신혼집 화장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였어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좁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낯선 여자의 속옷과 아기 옷을 손빨래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거실엔 제 남편이 처음 보는 아기를 안고 젊은 내연녀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지만 침착하게 돌아서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은 제 발밑에 엎드려 제발 살려만 달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5년 전 사랑했던 남편 강민준과의 상견례가 있던 날이에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제 친정엄마 이명희와 예비 시어머니 최정혜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엄마는 들고 있던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시어머니는 한쪽 입꼬리를 슬쩍 끌어올리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 이렇게 뵙게 되니 참 반갑네요. 그런데 아침까지만 해도 행복해 보였던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아 좀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 미묘한 기류를 그저 처음 만난 두 어른의 어색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민주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애를 썼죠. 장모님, 서아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서아 식당 단골이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뒤 제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자 엄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알아? 나 정말 시집 잘 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으셨죠. 우리 딸 좋은데 시집 간다니까 엄마가 좀 벅차서 그래.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그 무렵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직접 재료를 고르고 하루 종일 주방에 있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그 일을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 당분간은 아이를 갖지 말고 제 일과 꿈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고 남편 역시 응원해 주었습니다. 소아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제 식당 단골이자 유럽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사업가가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음식은 유럽에서도 분명히 통합니다. 제가 현재 식당 자리를 알아봐 드릴 테니 같이 동업 한번 해보시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럽이라는 머나먼 땅에서 제 음식을 선보인다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오랜 고민과 끊임없는 설득 끝에 저는 민준을 겨우 납득시켰습니다. 특히 엄마는 누구보다 제 등을 힘차게 떠밀어 주셨죠. 서아야, 결혼에 얽매여서 네 꿈 접지 마. 엄마는 우리 딸이 훨훨 날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을 등에 업고 3년간의 기약 없는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3년은 피눈물의 연속이었어요. 1년 365일 중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손님도 없던 첫 해를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2년 차부터
제 식당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3년 차에는 매장을 여러 개로 늘리며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자리를 비워도 모든 매장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저는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한국의 가족들에게 깜짝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지사 설립을 맡은 김 변호사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지사건은 차차 진행하시죠. 네, 변호사님. 오늘은 일단 가족부터 보고 싶어서요.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짧은 미팅을 마친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머물던 신혼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거실에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낯선 아기 용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소파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와 함께 다정하게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좁은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아기 옷과 젊은 여자의 속옷을 손빨래하고 있는 앙상한 뒷모습. 제 친정엄마 이명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들고 있던 캐리어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흥하는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와 젊은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경악했고 화장실에서 나온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리고 저 아기는 또 뭐냐고. 제가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젊은 여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민준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소아야, 너 언제... 이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게. 민준이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는 사이 시어머니는 오히려 뻔뻔하게 태세를 바꿨습니다. 집안을 3년이나 비운 게 누군데? 며느리가 자리를 비웠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를 감싸며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눈치만 살폈어요. 서아야, 미안하다. 다 이 엄마 죄야. 다 엄마 잘못이야. 저는 더 이상 이 미쳐버린 공간에 단 1초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나랑 가자. 지금 당장. 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있는 엄마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짐도 풀지 않은 채 캐리어를 끌고 신혼집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엄마의 차갑게 식은 손이 제 손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신혼집을 빠져나온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엄마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저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3년 사이 엄마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볼은 움푹 패였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붙잡고 밤새도록 엄마를 추궁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엄마가 그 집에서 그러고 있냐고, 응? 엄마는 한참을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이고 흔들고 매달리자 엄마는 결국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사실은 말이다. 그 사람 네 시어머니 최정혜. 엄마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동창? 그게 무슨 말이야? 두 분이 아는 사이였다고?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냥 동창이 아니야. 그 사람은 학창 시절 내내 이 엄마를 죽도록 괴롭힌 사람이었어. 엄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최정혜는 고등학교 시절 엄마를 끔찍하게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고, 엄마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피해자였던 겁니다. 상견례 날 두 사람이 얼어붙었던 이유가 그제야 모두 이해가 됐어요. 그날 상견례장에서 그 얼굴을 다시 봤을 때 엄마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겠니?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유럽 간 사이에 그 여자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럽으로 떠나자마자 최정혜는 엄마를 신혼집으로 불러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사진 몇 장을 엄마 앞에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네가 유럽에서 다른 남자들이랑 바람을 피운다는 사진이더라. 엄마는 그게 가짜인 줄도 모르고.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거기서 잠잘 시간도 없이 일만 했는데. 알아. 엄마도 알지. 그런데 그 사진이 어찌나 감쪽 같던지. 그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아니? 엄마는 그날의 협박을 떠올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최정희는 엄마의 얼굴 앞에 사진을 흔들며 악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고 했습니다. 당장 이 사진을 인터넷에 쫙 퍼뜨려서 네 딸년 인생 완벽하게 총치게 해줄까? 엄마는 그 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3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엄마는 두려움에 그만 시키는 대로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엄마가 어리석었어. 그 사진 한 장에 속아서 너 잘 되라고 한 게 결국 너를 망치는 길이었는데. 그날 이후 엄마의 3년은 사람의 삶이 아니었어요. 최정혜의 지시에 따라 신혼집에 들어가 살면서 남편 민중과 처음 보는 그 젊은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까지 수발드는 노예이자 식모로 전락해 있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기 귀저귀를 갈고 그 여자의 속옷까지 손빨래하면서 말입니다. 엄마가 왜 그래야 했어? 왜 나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했어? 왜?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통곡했어요. 전화하면 네가 다 버리고 돌아올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힘들게 일군 건데 엄마가 어떻게 그래? 저는 엄마의 앙상한 등을 쓸어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날이 밝자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제가 3년간 한국으로 보낸 돈의 행방부터 추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또 한국 지사 준비 자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꼬박꼬박 송금해 왔거든요. 엄마, 여기서 푹 쉬고 있어. 나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저는 곧장 거래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을 한 장 한 장 출력해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을 따라가던 제 손끝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보낸 돈은 단 한 푼도 제대로 된 곳에 쓰이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의뢰하신 분의 3년간 행적, 자금 흐름까지 전부 조사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전부 다 알아내 주세요. 며칠 뒤 탐정이 건넨 조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어요.
민주는 제가 보낸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그 젊은 여자 박지아의 명품 사치를 채우는데 흥청망청 써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최정혜가 진 도박빚까지 제 돈으로 갚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편분이 요즘 한 사람과 자주 어울리는데 박자의 오빠라는 자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채업자예요. 저는 서류를 든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채업자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썩어 있는 거야?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무작정 쳐들어가 소리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저들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전부 다 올감해 줄 거예요. 저는 흥신소를 찾아가 한 직원과 은밀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민준의 차와 신혼집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설치하고 나면 작은 소리 하나까지 다 잡힙니다. 저쪽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려 음모를 꾸미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저 역시 그들의 숨통을 조일 덫을 하나씩 놓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 그 시각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낀 민준과 최정혜는 박지아의 오빠인 사채업자를 신혼집으로 몰래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쫓아낼 음모를 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꾸미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소리가 이미 제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흥신소에 일을 맡기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녹음된 파일들을 하나하나 귀에 꽂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시시콜콜한 잡담이었지만 어느 순간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딱 멈췄어요. 민중과 사채업자, 그리고 박지아의 목소리가 한데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제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소아가 유럽에서 만든 그 브랜드 있잖아. 그거 한국 독점 프랜차이즈 판권을 우리가 가짜로 하나 만들어서 팔아 넘기는 거야. 그게 돈이 되겠어?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수십억은 우습지. 계약금만 챙겨서 셋이 같이 해외로 튀면 끝나는 거야. 서아 그녀는 평생 한국 못 들어오게 만들고. 저는 이어폰을 낀 채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그들은 제가 3년간 피눈물로 일군 브랜드를 가짜 판권으로 둔갑시켜 시장에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억의 계약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는 그림까지 완벽하게 그려놓고 말이에요. 녹음 속 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도장이랑 서류가 있어야 계약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걱정 마. 내가 명색이 법적인 남편인데 집에 그년 인감 도장이랑 서류 다 있어. 위조하면 그만이야.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부라는 법적인 지위를 그런 더러운 짓에 이용하다니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사채업자는 가짜 회사를 하나 세워 계약의 매수자 역할을 할 바지 사장을 구하러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치밀하다면 치밀한,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도 얄팍한 사기극이었죠.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너희들이 판 그 함정에 누가 빠지는지 보자. 저는 이어폰을 천천히 빼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이상하게도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저들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거꾸로 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들이 가짜 매수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제가 진짜 같은 가짜 매수자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도록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완성되자 저는 곧장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제 가장 든든한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한국은 지금 한밤중일 텐데. 리차드는 제가 유럽에서 첫 가게를 열 때 누구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던 그 시절에 제 가치를 알아보고 거액을 투자한 사람이었어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을 이끄는 대표이자 제 사업의 진짜 주인이라 해도 좋을 만큼 든든한 동반자였죠. 리차드,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야. 당신 도움이 필요해.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차분하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불륜과 엄마의 식모살이, 그리고 그들이 꾸미고 있는 가짜 판권 사기극까지요. 전화기 너머의 리처드는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아, 그동안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한 거야?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연락했잖아. 당신이 도와준다면 나 저 사람들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내가 직접 한국으로 갈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다 하지.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간 낯선 땅에서 외롭게 버티는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새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리처드.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은혜는 무슨? 당신이 다시 웃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저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의 깊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패를 던졌을 뿐인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든든해졌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48시간 후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장으로 큰 키에 잘 다려진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리처드가 비밀리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공항 한쪽 구석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오랜만이어서 얼굴이 많이 상했네.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얼굴 보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저는 리차드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 그동안 제가 모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민준 일당의 사기 계획이 담긴 서류와 그들이 위조하려는 문서들의 사본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어요. 결국 이자들이 찾는 건 가짜 판권을 사줄 호구 매수자라는 거지? 맞아.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런 위험한 거래에 선뜻 나설 사람은 없을 거야. 리처드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호구가 되어주지. 글로벌 호텔 체인의 아시아 지부장. 그 정도 직함이면 저들 눈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으로 보일 거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질 만큼 통쾌했어요. 내가 직접 매수자로 위장해서 그 함정 안으로 걸어 들어갈게. 저들이 스스로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좋아. 그럼 저들이 우리 손바닥 위에서 놀게 만들어주자. 다음 날부터 우리의 계획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중과 사채업자가 가짜 판권을 팔기 위해 강남의 고급 브로커 사무실들을 들락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차드가 미리 고용해둔 한국인 에이전트가 마치 우연인 듯 그들에게 접근했어요. 제가 모시는 분이 아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좋은 물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덫이 놓인 줄도 모르는 민준 일당은 글로벌 호텔 체인이라는 큰 손이 나타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통해 그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해 들었어요. 호텔 체인에서 우리 판권에 관심을 보인다고? 그것도 50억을 부른다고?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야, 당장 내일이라도 가게약 맺자고 해. 이 물건 절대 놓치면 안 돼.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은 자기 앞에 놓인 것이 황금인지 함정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들이 계약을 향해 한 걸음씩 달려갈수록 그건 곧 자기들 무덤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래, 어서 와. 너희가 직접 그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모든 게 완성되니까. 저는 창가에 서서 다가올 단지의 순간을 머릿속에 차분히 그려보았습니다. 리차드라는 거대한 미끼가 던져진 뒤 모든 일은 제 계획대로 착착 맞아 들어갔습니다. 민준일당이 50억이라는 돈에 정신을 빼앗겨 계약 준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밟아나갔어요. 저들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을 법의 손으로 완벽하게 올가맬 또 하나의 그물이 필요했죠.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소속의 강 변호사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낡은 찻집의 구석자리였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강 형사 앞에 차곡차곡 내려놓았습니다. 흥신소가 잡아낸 녹음 파일과 그들이 위조하려는 서류 사본, 그리고 제가 보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적힌 자금 흐름 보고서까지요. 강 형사는 두툼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간을 점점 좁혀갔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남의 도장을 멋대로 파서 가짜 계약을 만들고 그 돈을 들고 외국으로 튈 계획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단순 사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죄가 아주 무겁게 매겨질 거예요. 형사님, 그 사람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 순간을 잡아주세요.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요. 강 형사는 자료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미리 고발장 접수해두고 그날 라운지 근처에 저희 팀원들 쫙 깔아두겠습니다.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들이닥칠 거예요. 저는 그제야 가슴 한쪽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덫은 완성됐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찻집을 나서며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인데요. 변호사님, 그 사람은 제 남편이기 전에 제 엄마를 3년간 노예로 부린 공범이에요. 저한테 그런 동정심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계약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흥신소가 보내온 영상 속에서 승리를 확신한 자들의 추악한 잔치를 지켜봤어요. 시어머니 최정혜는 박재하를 데리고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아직 손에 쥐지도 않은 돈을 수천만 원어치나 흥청망청 써대고 있었습니다. 이거랑 저거 다 포장해줘요. 이제 우리 며느리 돈 걱정은 할 필요도 없으니까. 어머니, 저 이 가방도 너무 이뻐요.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되는 거 맞죠? 그럼 그년이 유럽에서 죽어라 번 돈 우리가 편하게 쓰면 되는 거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돈이라니 제가 새벽마다 시장 바닥을 누비고 밤마다 주방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번 돈을 마치 제 것인 양 떠들어대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죠. 한편 민주는 이미 박지아와 함께 해외로 떠날 비행기 티켓까지 예매해두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우리 이제 곧 자유야. 그 돈만 들어오면 따뜻한 나라 가서 평생 놀고 먹는 거야. 자기 최고. 나 진짜 자기만 믿어. 승리감에 흠뻑 취한 그들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흥신소가 보내온 또 다른 정보 하나에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민준이 박지하 몰래 따로 비자금을 빼돌릴 차명 계좌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분이 여자 모르게 다른 계좌를 하나 더 텄습니다. 들어올 돈의 절반을 거기로 빼돌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 자기들끼리도 결국 서로 등쳐먹는 사이였구나. 저는 그 정보를 따로 잘 챙겨두었어요. 언젠가 저들 사이의 얄팍한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아버릴 아주 요긴한 패가 될 테니까요. 복수의 톱니바퀴가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동안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며 잃었던 혈색을 되찾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가끔씩 가슴 한쪽을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미간을 찡그리는 모습을요. 엄마, 어디 아파? 아까부터 자꾸 가슴을 만지네.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황급히 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체한 것 같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정말이지? 병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됐어. 이 엄마 멀쩡해. 너 큰일 앞두고 있는데 엄마 걱정은 하지도 마. 저는 엄마가 제 복수 계획에 짐이 될까봐 아픈 것마저 꾹 숨기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코앞에 닥친 일에 정신이 팔려 그 작은 신호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두고두고 가슴을 치는 후회로 남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와 마주 앉아 다음날 벌어질 계약 현장의 시나리오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에이전트가 먼저 들어와서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자로 등장하는 거야. 저들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호구인 척하면 돼. 도장을 찍고 선입금까지 확인하는 그 순간 강 형사님이 들이닥치기로 했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 걱정 마. 저들은 자기가 사냥꾼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사냥감이라는 걸 끝까지 모를 거야. 저는 그 말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3년간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전부 돌려줄 거야. 한꺼번에 완벽하게. 리차드는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잘 해낼 거야, 서아. 그동안 충분히 강행했으니까.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의 VIP 라운지였어요. 두꺼운 카펫이 깔리고 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그 조용한 공간으로 민중과 사채업자가 잔뜩 들뜬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글로벌 호텔 체인 아시아 지부장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리차드의 에이전트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어요. 널찍한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50억짜리 가짜 독점 판권 계약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 시간 끌고 있습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바로 진행하시죠. 그러시죠. 저희 지부장님께서도 이 물건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보는 눈이 있으시네. 이만한 물건이 시장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민준이 침을 꿀꺽 삼키며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라운지 한쪽 구석, 커다란 화분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렷했어요. 마침내 3년의 인내가 통쾌한 단죄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위에 제 인감도장을 위조한 가짜 도장을 꾹 눌러 찍었어요.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그 모습을 저는 화분 뒤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곧이어 에이전트가 휴대폰 화면을 민준 쪽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10억 원의 선입금이 이체되었다는 확인증이었죠. 됐어, 지아야. 우리 진짜 부자 된 거야. 자기, 우리 이제 진짜 부자야. 민준과 박지아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지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라운지의 양쪽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뒤로는 리차드와 김 변호사 그리고 강 형사가 이끄는 경제범죄 수사대 팀원들이 일제히 현장으로 들이닥쳤어요. 환호하던 민준의 얼굴이 저를 보는 순간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아? 네가 여기 왜? 외기는 내 도장으로 내 브랜드를 팔아먹는 자리인데 주인이 와야지. 저는 천천히 리차드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사해. 이분이 너희가 그토록 모시려 했던 글로벌 호텔 체인 지부장이야. 내 유럽 본사의 최대 주주이자 진짜 투자자, 리차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구경 잘했어요.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지아는 입을 틀어막은 채 뒷걸음질을 쳤고 사채업자는 출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공들인 사기극,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일이야. 완벽하게 박살난 거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준, 그리고 당신, 두 사람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 형사가 민준과 사채업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 화려하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놔. 소아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잘못? 3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안한 적 없었잖아. 이제 와서 무슨 잘못이야. 그때 박지아가 제게 달려들며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했으면 민준 오빠가 나한테 왔겠어. 저는 그 발악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민준이 박지아 몰래 만든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서였어요. 잘 봐. 네가 그렇게 믿는 강민준이 너 몰래 빼돌리려고 만든 계좌야. 들어올 돈의 절반을 너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했어. 뭐라고? 저는 그 내역서를 박지아의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박지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수갑을 찬 민준을 향해 돌아섰어요. 강민준, 이게 사실이야? 너 나 속인 거야? 그게 아니라 지아야, 오해야.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물어뜯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동안 그들이 쌓아온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저는 그 추악한 광경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최정혜가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최정혜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다짜고짜 달려들었습니다. 이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당장 풀어줘! 최정혜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그를 제압했어요. 최정혜는 바닥에 나뒹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추악한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었죠. 저는 발버둥치는 최정혜 앞에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습니다. 최정혜 씨, 당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저는 품에서 또 다른 자료들을 꺼내 강 형사에게 넘겼습니다. 3년 전 우리 엄마를 협박했던 그 조작 사진의 원본 파일, 그리고 최정혜가 학창시절 우리 엄마에게 저지른 학급 폭력을 증언하는 동창들의 녹취록이었어요. 우리 엄마를 협박한 증거, 그리고 당신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여기에 있어. 그건 협박에 사기 방조에 당신이 평생 갚아야 할 죄값 이제부터 천천히 치르게 될 거야. 최정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그 거만했던 기세가 한순간에 꺾여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거들떠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마침내 민준 일당이 유치장에 수감되는 모습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철장 안으로 그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가슴 한쪽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과 형용할 수 없는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년간의 지옥 같던 시간에 대한 1차적인 복수가 마침내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인 여성 CEO의 재산을 노린 남편의 추악한 사기극. 기사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놀랍게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제 브랜드의 인지도는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편에 서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었고, 여론은 완벽하게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들 전부 죗값 치르게 될 거야.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지옥 같았던 과거를 청산한 기념으로 엄마를 모시고 리처드와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풀빌라였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 엄마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아야, 여기 정말 좋다. 엄마 이런 데 처음 와봐. 앞으로 더 좋은 데 많이 다니자.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리차드도 곁에서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하고 평화로운 가족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평온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만 알았어요. 제주도에서의 달콤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민준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남편의 불륜과 사기 행각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터라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표님, 이대로라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저쪽은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한테 줄 건 단 한 푼도 없어요. 저는 마침내 민준을 신혼집에서 빈손으로 완전히 쫓아내는데 성공했어요. 한때 저의 보금자리였던 그 집에서 그가 남긴 흔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버렸죠. 사업 역시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리처드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저는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어요. 오픈 첫날부터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유럽에서 입소문을 탄 제 음식이 마침내 고국 땅에서도 활짝 꽃을 피운 거예요. 엄마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타운하우스를 한 채 마련해 엄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엄마는 작은 정원에 꽃을 심고 동네 이웃들과 어울리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옆집 아주머니랑 같이 텃밭에 상추를 심었어. 이 나이에 이런 재미가 다 있더라. 잘했어, 엄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엄마의 야유였던 볼에 다시 발그레한 혈색이 도는 걸 보면서 저는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갇힌 민준과 시어머니 최정혜의 소식도 김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들은 죗값을 반성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면회실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면회실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니 탓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답니다. 교도관들이 아주 골치를 앓는 모양이에요. 그러라고 하세요. 그게 그 사람들 수준이니까. 저는 그 소식에 한치의 동요도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평생 소원이었던 일을 이루어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유럽의 요리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해보는 게 꿈이었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엄마, 내가 유럽 요리 학교 단기 연수과정 알아봤어. 엄마 이제 거기 가서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해. 아휴,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한다고. 엄마는 됐어. 아니야, 엄마. 그동안 못한 거 이제부터 하면 되지. 엄마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끝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늙음하게 호강을 다 하는구나. 저는 엄마가 식모살이에 끔찍했던 상처를 모두 지우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며칠 뒤 한국 스토어의 그랜드 오픈 파티가 성대하게 열렸어요. 수많은 취재진과 유명 인사들이 모인 그 화려한 자리에서 저는 성공한 기업가로 당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는 가운데 저는 무대 위로 엄마를 모셔 올렸어요.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로 제 어머니예요. 서아야.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엄마는 제품에서 가만히 눈물을 훔쳤어요. 3년간의 고통을 함께 견뎌낸 우리 모녀에게 그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리처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서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한국 지사가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 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우리 둘이 함께 큰 회사를 만들어 보지 않을래?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리처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로 점점 깊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아. 당신이라면 어디까지든 함께 가고 싶어. 리차드는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리차드와 더욱 단단하게 이어졌어요. 며칠 뒤 엄마가 요리 연수를 위해 유럽으로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손수 따뜻한 집밥을 한 상 가득 차려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먹어. 엄마가 떠나 있는 동안 끼니 거르지 말고. 엄마야말로 거기 가서 밥 잘 챙겨 먹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는 밥을 먹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살면서 잘한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너를 낳아서 이렇게 키운 거야. 너는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었어. 엄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의 거친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가 이대로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평온함이 우리를 감쌌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연수 가방을 차곡차곡 꾸리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저와 엄마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던 엄마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갑자기 가슴이,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는 가슴 한쪽을 움켜쥐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더니 그대로 제 눈앞에서 스르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를 실은 앰뷸런스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병원 응급실로 내달렸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엄마는 곧바로 검사실로 옮겨졌고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결과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흐르던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담당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죠? 괜찮은 거예요?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드셔야겠어요. 어머님께서 예전에 유방암을 앓으셨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건 오래전에 완치됐어요. 그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그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 다 나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완치됐던 암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깨어나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병원 복도벽에 기대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3년 동안 최정예의 협박에 시달리며 그 집에서 노예처럼 식모살이를 한 시간들, 매 순간 딸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견뎌온 그 지독한 긴장감이 결국 엄마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병마를 다시 깨워버린 겁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유럽만 안 갔어도 엄마가 그런 일을 안 겪었을 텐데. 저는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사정없이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의 모든 일정을 전부 취소했어요. 리처드에게 잠시 회사를 맡기고 저는 오직 엄마의 곁만을 지켰습니다. 중환자실 앞을 밤낮으로 떠나지 못한 채 저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엄마의 투병 생활에만 매달렸죠.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저는 세상의 다른 모든 일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제 인생 최대의 빈틈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엄마 곁에서 정신을 반쯤 놓고 있던 그 사이였습니다. 박지아의 오빠, 그 사채업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진 불법 자금을 모조리 끌어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거액의 보석금과 가압류에 필요한 현금 공탁금까지 전부 대주었어요. 덕분에 유치장에 갇혀있던 민준 일당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임시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이를 갈며 저에게 반격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김 변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강민준이 풀려났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풀려나요? 박지아 오빠가 보석금을 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강민준이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아주 악질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민준은 풀려나자마자 앙심을 품고 악명 높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교묘하게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이혼 판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법적인 부부 상태라는 점이었죠. 강민준이 그 점을 노리고
대표님 재산을 공동자산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가장 끔찍한 형태로 현실이 되었어요. 민주는 제가 엄마의 병간호에 매달려 은행 업무는 신경도 쓰지 못하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부부 공동 자산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제 한국 내 모든 예금 계좌와 엄마가 사는 타운하우스에까지 기습적으로 가압류를 걸어버린 거예요. 가압류라니, 그게 말이 돼요? 다 내가 번 돈인데.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라서. 일단 묶어버리면 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당장 다음 주에 엄마의 수술과 표적 항암 치료 비용을 결제해야 했거든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돈줄이 민준의 치졸한 법적 꼼수 하나에 하루아침에 꽁꽁 묶여버린 겁니다. 엄마의 목숨이 걸린 그 절체절명의 순간의 말이에요.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아야, 많이 곤란하지? 장모님 병원비 막아야 할 텐데 돈이 다 묶여서 어째?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가압류 풀어주는 조건이 있어. 네 한국지사 지분 50%랑 경영권 다 나한테 넘겨. 그럼 생각해 볼게. 저는 그 악마 같은 협박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의 목숨을 볼모로 제가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드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는 또 다른 칼을 꺼내 들었어요. 돈으로 매수한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을 동원해 제 회사를 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 가게의 식자재 원산지가 조작됐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가짜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던 스토어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병원비 압박에 회사를 향한 공격까지. 사방에서 칼날이 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극도의 분노와 무력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며칠 뒤 민준의 변호사가 보낸 지분 양도각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앞에 두고 펜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엄마를 살리려면 당장 저 돈줄을 풀어야 했으니까요.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깟 회사가 다 무슨 소용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각서에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실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간신히 정신을 차린 엄마가 제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서아야. 절대 안 돼. 엄마? 엄마 정신이 들어?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 목숨값으로 저 쓰레기들한테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차라리 엄마가 죽으면 죽었지. 그건 안 돼. 엄마의 결연한 눈빛이 흔들리던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엄마의 그 결연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저를 지키려 하는데 저는 그깟 협박에 무너져 내리려 했던 겁니다. 저는 나약해졌던 제 자신을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는 대신 그 지분 양도각서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저런 쓰레기들한테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저는 각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조각조각 찢긴 종이를 저는 민준의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허공에 흩뿌렸어요. 가서 전해. 박민준, 그 사람 손에 들어갈 건 이 회사 지분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죗값뿐이라고. 변호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각서를 찢어버린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 예전의 윤수아로 돌아왔어요. 엄마를 살리고 저 추악한 자들을 완전히 끝장낼 진짜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곧장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알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리처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그자가 끝까지 이런 짓을 벌이는구나. 서아, 그 문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리차드, 한국 계좌가 전부 묶였어. 당장 엄마 수술비가 필요한데. 그 정도는 일도 아니야. 유럽 본사 자금이랑 내 개인 돈, 지금 바로 한국으로 보낼게. 민중 그자는 절대 손도 못 댈 돈이야. 리차드는 약속대로 민준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유럽 본사의 막대한 자금과 자신의 특별 투자금을 한국으로 긴급하게 우회에 송금해 주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엄마의 수술비와 최고급 병동 입원비를 단 한 번에 전액 결제해 버렸습니다. 자금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간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됐어. 엄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릴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내 손으로 완전히 끝장낼 거고. 돈줄에서 자유로워진 저는 이번엔 정면으로 칼을 빼들었어요. 저는 국내 최고 규모의 대형 로펌 기업팀을 통째로 선임했습니다. 수십 명의 날카로운 변호사들이 제 편에 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를 들고 환한 얼굴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강민준이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에 낸 자금 출처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부 들여다봤는데 이게 다 가짜입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 정상적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 증거면 가압류 뒤집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히려 역공을 칠 수도 있어요. 로펌 변호사들은 민준이 제출한 서류가 전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냈습니다. 가짜 서류로 억지를 부려건 가압류는 변호사들의 융단 폭격 앞에서 단 며칠 만에 강제로 취소되고 말았어요. 묶여있던 제 계좌와 엄마의 타운하우스도 다시 온전히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강민준을 무고죄랑 소송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입은 손에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배상받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쪽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예요. 저는 민준을 무고 및 소송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이제 그를 향한 그물은 빠져나갈 틈 하나 없이 더욱 촘촘하게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제 회사를 향해 날아든 가짜뉴스 차례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여러 언론을 통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지사에서 식자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원산지가 어디인지, 수입 통관 서류 원본까지 전부 생중계로 낱낱이 보여줬어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원산지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투명하게 공개된 진실 앞에서 그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단순히 힘을 잃고 잠잠해졌어요. 줄줄이 취소되던 예약이 다시 채워지고 들끓던 여론은 빠르게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사이버 수사 전문 사설 탐정을 고용해 가짜뉴스의 진짜 출처를 파헤치게 한 겁니다. 탐정은 며칠 만에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찾았습니다. 그 레카 유튜버가 강민준한테 돈을 받고 가짜뉴스를 만든 겁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이랑 입금 기록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것도 전부 검찰에 넘기세요.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증거를 곧바로 검찰에 직접 넘겨버렸어요.
돈줄은 완전히 막혔고 소송 사기죄로 더 무거운 벌까지 받게 될 처지였어요. 민중과 시어머니 최정혜는 사방이 막힌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추악한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흥신소가 보내온 한 통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강민준하고 최정혜가 지금 본사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본사로? 이 밤중에 거기를 왜? 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또 다른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이 마지막으로 노린 것은 제 회사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기밀이었어요. 오랜 시간 제가 피땀 흘려 완성한 음식의 비법 레시피와 영업 기밀이 담긴 회사 서버였죠. 그들은 그것을 통째로 빼돌려 경쟁사에 거액을 받고 팔아넘길 작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오늘 밤 본사로 와주세요. 그 사람들이 제 발로 마지막 함정에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팀 데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잡읍시다. 깊은 밤 한국지사 본사 건물은 불이 모두 꺼진 채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강 형사와 그의 팀원들과 함께 어두운 서버실 한 구석에 숨죽인 채 잠복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그들이 걸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 저편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살금살금 서버실 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과 최정혜였어요. 빨리 해. 이 서버만 들고 나가면 우리도 한몫 단단히 챙기는 거야. 그년 회사 다 망하게 생겼으니 이거라도 건져야지. 알아요. 금고만 뜯으면 돼요. 조용히 좀 해요. 두 사람은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기밀 자료가 든 금고를 더듬더듬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들이 마침내 금고를 뜯어 자료를 챙겨 막 달아나려는 순간이었어요. 거기까지. 제가 벽에 손을 뻗어 불을 탁 켜자 환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네가 여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료를 든 채 달아나려는 민준의 목덜미를 제 손으로 직접 거머쥐었습니다. 3년간 쌓이고 쌓인 분노가 그 손끝에 고스란히 실렸어요. 저는 그대로 민준을 차가운 서버실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뒤이어 강형사와 팀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두 사람을 단숨에 제압했어요. 또다시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어서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추억이 가는구나. 너희가 훔치려던 그 자료가 결국 너희 발목을 잡는 마지막 증거가 됐어. 강민준, 최정혜 두 사람을 절도와 영업기밀 침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저는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손에 쥔 채 경찰에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평생을 갚아도 끝나지 않을 빚더미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희가 스스로 만든 지옥이야. 발악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끝까지 지켜봤어요. 마침내 저를 옥죄던 모든 위협이 완벽하게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병원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긴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몸으로 저는 오직 엄마만을 생각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빨간 불빛을 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엄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길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지던 그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걸어 나온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며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고비를 잘 넘기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6개월은 엄마와 저에게 또 다른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단번에 좋아진 건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독한 항암 치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날이면 엄마는 온종일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힘겨워했습니다. 곱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때마다 엄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이렇게 추한 꼴로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 저는 매일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엄마는 그 모든 고통을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길고 고된 시간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환한 얼굴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몸속에 있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게, 그게 정말이에요, 선생님? 네, 완치되셨어요. 이렇게 잘 이겨내신 분 정말 흔치 않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제 손을 와락 붙잡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하연, 엄마 다 나았대. 엄마 이제 안 죽어도 된대. 그래 엄마,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저는 건강한 미소를 되찾은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야위었던 엄마의 등에 어느새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가 병마와 싸우는 그 6개월 동안 법의 심판도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질질 끌려왔던 이혼 소송이 마침내 끝이 났어요. 저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민준에게 나눠주지 않고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인연의 마지막 끈을 끊어냈어요.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민준과 박지아는 그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습니다. 법정에선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한 모습을 보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그 모습을 저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결국 민주는 징역 7년, 박지아는 징역 5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어요. 게다가 제가 청구한 막대한 손해배상금 때문에 두 사람은 파산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빚더미 속에서 허덕여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시어머니 최정혜 역시 협박과 사기를 도운 죄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간 최정혜에게는 더 끔찍한 인과응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어느 날 묘한 표정으로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대표님,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최정혜가 들어간 교도소에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옛날에 괴롭혔던 동창들이 여럿 있답니다. 그래요? 세상 참 좁네요. 그 안에서 매일같이 마주치니 최정혜가 견디질 못한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평생 뿌려온 악행의 씨앗을 그 좁은 담장 안에서 고스란히 되돌려받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돈을 받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사이버레카 유튜버들도 무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채널은 영구히 삭제됐고 거액의 벌금까지 물게 됐어요. 오히려 제 외식 브랜드는 이 모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낸 정직한 기업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매출은 예전에 2배가 넘게 껑충 뛰어올랐어요. 저와 리처드는 한국 지사의 눈부신 성공을 발판 삼아 사업을 더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연달아 합작법인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외식 그룹으로 우뚝 올라섰어요. 지옥 같던 시간을 모두 견뎌낸 끝에 저는 마침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어요. 엄마는 그토록 미뤄두었던 유럽 요리학교 연수를 위해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공항에 섰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감격에 젖은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봤어요. 서아야, 엄마가 이 나이에 외국 유학을 다 가는구나. 이게 다 우리 딸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끝까지 잘 버텨준 덕분이지. 자, 우리 같이 가자. 저는 회사 대표 자리를 잠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서 엄마와 함께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새롭게 펼쳐질 우리 두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을 향해서요. 생강의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파리의 아담한 아파트였어요. 엄마와 저는 매일 아침 갓 구운 바게트와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소소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채워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은 이제 저 멀리 흘려보낸 채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의 따뜻한 시간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파리 직영점 테라스에서 우리는 다 함께 축배를 들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레 고른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아,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으로 생각해왔어. 이제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고. 리차드, 당신 곁에서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 내 마음을 받아줄래? 저는 가만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저를 축복해 줬어요. 저는 리처드가 내민 손을 망설임 없이 맞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 두 손으로 직접 일궈낸 눈부신 성공과 진정한 행복. 저는 그 모든 것을 당당히 쟁취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파리의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활짝 웃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피눈물로 일군 모든 것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짓밟힐 뻔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어머니의 참혹한 식모살이, 그리고 다시 찾아온 병마까지. 세상이 그 사람을 몇 번이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만 윤서아는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을 디딤돌 삼아 자신의 두 손으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당당히 쟁취해냈죠.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의 문 앞에 선 윤서아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다정한 한마디가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